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권택기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오늘 저희 왈가왈부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권택기 전 의원께서는 18대 때 국회의원 하셨나요? 예, 18대 때 서울 광진갑에서 했죠. 광진갑이요. 그 다음에는 안 하셨으니까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예, 내년엔 꼭 한번 해볼 수 대구 쪽으로 있도록. 가셨다는 얘기 얼핏 경북 안동이 제 고향이고 그렇군요. 예, 안동으로 갔습니다. 김영주님도 18대 때 저는 17대 17대 때 하셨습니까? 예, 광진 을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로 광진 가버리고 그렇습니까? 예, 같이 17, 18대라서 같이 활동은 안 했습니다만 네. 뭐 큰 범위 내에서 같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품이다 이런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하고는 뭐 잘 아시는 18대 때 같이 18대 했죠. 함께 했는데 권 의원님은 한 8년 만에 뵀고요. 네. 김영주 의원님은 방송을 통해서만 뵀는데 그래서 늘 자주 뵀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 역시 뵈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왈가왈부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선배시니까. 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굉장히 화제를 모았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 검찰의 포토라인에는 통과 그냥 하고 자기 자신 법원 앞에서 성명이라든가 뭔가 발표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유정 전 의원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사법농단을 참 국민이 경악하고 작년 한 해 참 분노를 높였던 네. 예,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마침내 이제 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만 쓰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서 또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난 것 같고요. 국민들은. 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대법원 앞에서 뭐 기자회견을 한다는 그 모습이 여전히 조금의 반성도 없고 또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반성과 책임 없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 안에서 뭐 기자는 하겠다는 얘기 이제 그거는 안 된다라고 거부했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리고 아마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사법부 내부에서의 이 본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 사법농단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분노를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느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고 여전히 그 대법원 안에서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던 그 모습은 여전히 너무 오만하구나 그런 모습을 국민으로 하여금 느끼게 했던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포토라인에서 전직 대통령들 다 서서 한마디씩은 사죄의 말이라도 유감의 표명이라도 하고 가는데 그냥 그 라인을 지나쳐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떻게 이제 검찰의 이 수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굉장히 씁쓸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죄는 지은 대로 간다는 말을 조금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김영주 의원님,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 그동안에 평생에 법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자기 삶을 회고하는 의미에서 뭐 친정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한번 들러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없을 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모양은 좀 볼썽사나웠죠. 그 안에서 원래 하지도 못했고 또 그렇지만 어쨌든 또 말씀은 자기의 그동안의 심경의 변화는 없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방금 이렇게 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의 어떤 자기 아집에 쌓여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가슴 아픈 것은 어쨌든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판사들의 3,000명의 제1번 되는 높은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권위의 하나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어떤 큰 권위의 한 축인 법의 수장이 그렇게 검찰 앞에 가야 된다. 그리고 정말 약간 당당하게 또 반성도 하고 또 검찰 포토라인도 서서 가는 모습을 오히려 보이는 게 좋은데 여전히 나는 달라. 또 나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권택기 의원님 전에 자택앞에서 놀이터였던가요? 하여튼 제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언론 앞에 얘기했던 부분이랑은 좀 달라졌죠. 좀 얘기가 조금 뭐 국민에 대한 유감 표시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말씀 중에 보면은 편견, 선입견을 버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곧 이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네.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데 결국 이 사법농단이라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정말 이 유사일의 처음이다 보니까 네. 누구도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렇게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했을 것인가.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민주주의는 근본부터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런 국민들이 봐서는 참 걱정이죠. 네. 그런데 오늘 양 대법원장이 하시는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 정말 국민들한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의 사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는 않았고 약간입니까? 일단은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갖고 또 얘기하다 보면 두 분이 또 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또 영장 청구도 할 거로 예상되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정책들, 국가의 행정, 정책의 뿌리와 배경, 핵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론 왜곡 현상, 여론 조작 현상을 한번 바로잡자. 그 뜻에서 저는 이 방송을 꼭 해야 되겠다. 잘못 왜곡 전달되는 정보를 TV 홍카콜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민심을 전달하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정치권에 불어닥친 유튜브 열풍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입니다. 최근 정치인들 사이에서 유튜브 인기가 그야말로 상종가인데요. 유튜브가 대중과 여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유튜브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의 새로운 글쎄요 전쟁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급부상했는데요. 현재 유튜브 계정을 운영 중인 현역 의원은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여의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모여서 유튜브 스터디 세미나까지 한다는 풍문이 들릴 정도인데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유튜브 정치,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홍카콜라하고 또 뭐죠 알릴레오 아주 뭐 고칠레오. 예, 또 있습니까? 네, 알릴레오, 고칠레오. 권 의원께서 유튜브 하십니까? 저는 뭐 아직 메신저로서의 아마 익명성이 좀 있어서 네.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 오픈하십니까 또? 봄 정도에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그럼 좀 많이 늘어날 텐데. 아니, 지금 이제 시작해가 연습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자, 최근에 불어닥치는 이러한 그 모든 길은 유튜브로 통한다. 유튜브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랜선 소통, 랜선 강장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정치인 개개인이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제는 갖춰졌기 때문에 문제는 1인 미디어 시대에서 얼마나 이게 정화작용이 잘 될 것인가라는 그 문제 외에는 이건 더 급속도로 확대될 거다. 얼마 전에 우리 팟캐스트가 엄청 정치인들한테 히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 정권에서 넘어온 팟캐스트가 거죠. 상당히 큰 그게 있었고 또 현 정부에서는 유튜브가 또 상당히 그렇죠. 올라가요. 이 공간에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과거에 이 커뮤니케이션은 지면, 라디오, 방송. 이제는 개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권영께서는 홍카콜라 구독자신가요? 아니. 구독은 했습니다. 아, 알릴레오는 구독자 아니시고. 너무 길어서 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시간이 꽤 많이 투여가 돼요. 그래요. 예. 보는 것도요. 최소한 뭐 이번에 알릴레오는 60분이었고 홍준표 대표가 하든 전 대표가 하든 홍카콜라는 최소한 20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 외에는 이걸 또 특히 내가 선호하지 않으면은 예.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죠, 노무현 재단. 유시민 작가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긴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는 유튜브를 그 만든 이유는 결국은 이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 성향에 계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뭐 홍코콜라 이전에 이미 유튜브를 사실은 이제 보수 농객들이 많이 이 정규재 TV라든지 황장수 씨라든지 또 뭐 전희경 의원이라든지 네. 상당히 많이 그 진영을 많이 그 확보했다라고 하는 네.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홍카콜라의 등장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현 정부의 비판에 있어서 근거 없는 논리들이 많이 재생산되고 있다. 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장을 통해서 뭔가 얼굴을 알리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어느 선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요소들이 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이런 유튜브 정치에 대해서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 저희가 이제 90년대에는 PC통신 네. 그리고 싸이월드 뭐 맞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는 유튜브 전성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의도 정치가 사이버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 유튜브 정치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더욱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 이 보수의 홍카콜라, 진보의 알릴레오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고 네. 그리고 요즘 세대들 아이들을 보면 TV는 아주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외에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유튜브를 통해서 뭐 오락이든 정보든 뭐 영화든 뭐 각종의 모든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세대들의 트렌드인 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유튜브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어르신들도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상당히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큰 돈 안 들이고도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개인이 말이죠. 개인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용이한데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면은 실시간으로 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거의 댓글 다더라고요, 다. 댓글도 달고 또 뭐 이 구독자 수에 따라서 뭐 돈도 벌 수 있고 광고가 또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진영 안에 또 매몰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찾아봤어요. 네. 홍카콜라는 현재 23만 4,738명의 구독자예요. 간단치 않네. 예, 그런데 후발주자인 알릴레오가 59만 7,33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보 지정이 좀 더 많이 네, 컸네요. 그리고 조회수는 뭐 그 한 프로그램에 뭐 250만 회 이상 막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홍카콜라는 좀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양상을 보면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유튜버에 들어가면 구독은 해요. 그런데 매번 그거를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구독자 수와 이제 또 조회를 하는 것, 그걸 보는 것과는 또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네. 보수 쪽의 이 유튜브 정치에 굉장히 뒤처져 있던 이 진보 세력이 민주당과 또 네. 이제 진보 세력에서는 이 알릴레오라는 새로운 유튜버 유시민 이사장을 필두로 한 이 유튜브가 굉장히 그 원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특히나 대선 그다음에 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기존 미디어에 대해서 조금 불신하는 보수층에서는 아마
대체로 우리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먼저 이 보수 쪽에서 이 유튜브 정치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상당히 전세가 역전됐던 것이 기존에는 이 앞서가는 이런 미디어에서는 진보 쪽이 상당히 이 젠 걸음으로 이렇게 앞서갔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도 상당히 그 히트를 쳤던 거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세가 역전된 양상인데 알릴레오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거고 개개인 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누구 TV 해가면서 그렇게 일품을 잃어가고 있는데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카콜라 같은 경우에 너무 근거 없는 딱 보기에도 아 저거는 무슨 근거에서 저렇게 저런 얘기가 나올 것인가라는 정도로 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가짜 뉴스 특별 대책 특위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조금 국민에게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진실에 접근하는 이야기로 다가서면 어떨까 뭐 그런 우려는 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김유정 의원님 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런 거죠. 홍카콜라는 시원한 거예요. 콜라 느낌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안이 검증됐고 뭐 이게 좀 가짜 뉴스다 아니다의 판정 이전에 이 보수 지지층에게는 현실적으로 답답함을 막 사이다처럼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거기에 있는데 반대로 이 알릴레오 유시민 네. 그 고칠레오. 유튜버는 알릴레오 뭐 고칠레오는 워낙 메신저의 힘이 강한 거예요. 메신저가 방송과 뭐 대권 후보로서의 뭐 이미지 이런 모든 거에 강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관심의 대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아 그래요. 홍카콜라가 아까 김유정 의원이 걱정하시던 것처럼 조금 더 자정 기능을 통해서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힘은 가질 수 있을 거다. 또 뭐 이현주 의원도 있고 또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오세훈 전 시장도 또 뭐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오세훈 전 시장도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이 흐름에 있어서 분명히 시장이 활성화되면은 자체적으로 자정 기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왜? 이게 시장에 있는 풀은 한정돼 있는데 누가 더 맞는 말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바뀌는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문제입니까? 이게 양쪽 진영의 호소력은 강한데 중도층의 호소력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거죠. 정치는 분명히 양쪽 진영은 갈라져 있거든요. 집토끼 우리 늘 중요한데 집토끼보다는 중간에서 나한테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 홍카콜라도 자정을 조금 더 국민들의 신뢰를 보편적 국민들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될 거라는 콜라 느낌은 구독자 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주 시원한 시원하다는 때문에 너무 또 있어요. 중도 쪽으로 가다 보면 시원한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는 시장이라는 게 제가 홍준표 저는 대표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 조금 더 붙이면은 홍카콜라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시원함의 요소 중에 하나가 그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FA 선수와 같거든. 자유한국당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훨씬 시원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보수를 지지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현재 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석연찮아 하는 보수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깨는 것, 물론 여당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현 정부 비판은 물론이고 간간히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요소까지도 홍카콜라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함이 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그 알릴레오하고 다른 점은 유시민이 갖고 있는 자기 개인의 어떤 지적 역량 플러스 여권이 보완을 해준다.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 같은 문정인 교수라든지 중요한 인사들이 같이 와서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 또 속 뭔가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기존 방송에서 안 하는 방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홍카콜라가 조금 더 균형을 잡아갈 것이냐.
중도층을 겨냥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일반 의원들이나 당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인지도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이즈 마케팅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아마 한계, 다소 합리적인 의원들은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가 여기 있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결국 홍준표 전 대표도 현실 정치에 다시 참여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 집토끼 강하게 잡고 나한테 올 수 있는 산토끼들 쫓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늘 걱정했던 가짜 뉴스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내에서 이 랜선 이 소통 공간 내에서 정화작용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자정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권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18대 때 이제 MB 정권에서 싸웠던 생각이 나는데요. 아, 두 분이서요? 아니요, 뭐 직접적으로 권 의원님하고 제가 그렇지만 이제 입장이 다른 여야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악플러들 확 처벌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이 자정작용을 믿어보자. 서로 신뢰하고 어느 순간에는 또 이 스스로 그런 이 자정작용 붐이 일어나서 스스로 또 소멸되기도 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흐른 뒤에 권 의원님이 이 유튜브 정치상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두고 가짜뉴스 현상을 두고 자정작용 말씀을 하시니까 격세지감을 느끼긴 합니다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게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게 구글에서 이 운용하는 거라서 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청을 해도 우리가 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국내법에서 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도 삭제 요청해도 지울 수도 없는 거거든요. 차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글에서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이 그 문화, 유튜브 상에서의 사이버 상에서의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것도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인터넷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진화해 온 것처럼 이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또 나쁜 것들은 걸러내가면서 발전해 가지 않을까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주당에서는 그 유시민의 알렐로가 너무나 좀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당의 존재 위치도 이제 또 대선 후보다 잠재적 대선 후보 자기 자신 부인하지만은 뭐 그런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본인은 뭐 대선 후보군에 넣지 말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조사에 다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하지만 본인보다 저 아래층의 지지율이 낮은 분들은 아예 대선 출마를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또 당 그 유튜브 같은 것들이 완전히 거의 고갈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당내에 있는 유튜버들을 활성화할 거냐 하는 어떤 숙제도 같이 와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지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시민 선생이 작전이 좋은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 인정하는 순간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댓글들이 싸우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내가 대권 후보가 아니니까 내 편만 와서 좋은 글을 달 수 있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일부러 대선 후보 아니라 그러는 거다. 작전이라고 생각하죠. 작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안 할 수가 본인 없죠. 마음은 본인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1인 정치 시대, 유튜브 정치 시대가 본격화 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세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자정 기능도 있고 검증 기능도 있고 하나의 뭐 언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나의 소통 어떤 기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하니까 또 공공적인 성격도 같이 결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머지않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집권 3년차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그 평가와 과제는 무엇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로 이제 벌써 집권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 새해 시작과 함께 제2기 청와대 참모진도 개편을 했고요. 또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경제가란 단어가 35번, 성장은 29번이나 나왔다 그래요. 경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여야 정치권 반응은 또 엇갈렸습니다만은 세 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께서 네. 한번 좀 쭉 보셨죠, 다. 네, 올해는 이제 형식적으로 좀 달라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한 25분 정도, 30분 가까이 먼저 이제 연설을 하셨고 이동해서 한 150, 180명의 기자, 내외신 기자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했고 작년보다 달라진 것은 이제 추가 질문도 가능해지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었고 사회자 없이 본인이 처음부터 바로 했다는 측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우선은 뭐 발언 말씀 순서는 어쨌든 그 당시가 바로 이제 김정은이 방중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제관계부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경제 문제를 따라가서 마지막 이제 인사 문제까지 여러 가지 격이 없는 대화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오히려 저는 뭐 기자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시간적 제약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한 90분 정도 했죠? 그렇습니다. 했어요? 26분. 예. 그렇게 오래 했나요? 원래 그렇습니다. 80분 예상이었다고 예. 그러는데. 그래서 초기에도 조금 본인 말씀이 늦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했는데 그게 한 10분 가까이로 좀 늦어졌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좀 더 세련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도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잘 녹아내셨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상당히 진을 보였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것인데 네. 과거에 그렇게 못했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굉장히 새롭게 형식 파괴적으로 보여서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가 거의 다 한 70%는 경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큼 작년에 이제 남북관계 내 외교 또 일자리 주장했습니다만 잘 안 됐던 부분에 대한 애둘러 반성이라고 할까요? 경제를 강조했던 게 직접적인 표현은 많지 않았지만 그런 경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향인 거잖아요. 신년 기자회견은 네. 올 한 해는 성과를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 가치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결실을 맺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곳곳에 좀 아쉬움들이 좀 묻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년사에 담지 못한 것들은 좀 기자들이 좀 더 질문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짚고 넘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25가지 질문이 나왔는데도 다 담지 못하겠죠, 물론. 그리고 뭐 앞으로 기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워낙 대통령이 초반에 그 공약하고 뭐 내가 이 기자들과 자주 설명도 하고 만나겠다라고 했던 거 잘 못 지키고 계시잖아요, 약속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런 관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서 직접 질문하고 이런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 전용기에서 질문하다가 국내 문제 하지 말아라라고 또 면박도 당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조금 더 하고 싶었을 텐데 또 시간상 제약이 있었고. 그런데 이를테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던 광화문으로 이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랄지 사실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았고 국민들은 어쩌면 뇌리에서 경제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민생고에 시달려서 그걸 잊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유홍준 위원장이 오히려 그냥 새삼 그 얘기를 꺼냄으로써 상기시켜주는 결과였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마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좀 설명하지 않을까 기자회견에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국민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 옮겨가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겠다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뭔가 국민에게 좀 더 다가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투표한 국민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거랄지. 또는 고용 지표가 나쁘다라는 굉장히 드라이한 그런 단어 선택을 하셨는데 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또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자영업자 여러분 소상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가면서 또 작년, 재작년 2년 집권 2년 동안
마음 먹은 대로 잘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다가섬, 반성이랄지 미안한 마음이랄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속내를 드러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했고요. 뭐 그밖에도 그 김태우 신재민 장관 사건이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뭐 과도하게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그런 건 같아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젊은 사무관에 그거는 인정한 것 예, 같아요. 그 말씀은 옳아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기자의 질문은 그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그 민주당 내 뭐 손혜원 의원 비롯해서 그런 과도한 인신 공격이나 그 너무나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질문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도 될 문제 아니었을까.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조금 곤란한 부분은 조금 비껴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한편 어떻게 들었죠. 전 의원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예.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일련의 국정 방향을 말씀하신 자리였는데 솔직히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대통령께서 고용 지표가 안 좋다는 걱정을 하셨어요.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책 전환은 없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정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일자리 지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지표 어쨌든 원래 성과 내시겠다 그랬는데 반대로 뒷부분 보면 스마트 공장 활성화시켰다 그러셨어요. 스마트 공장은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은 급격한 스마트화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에 문제가 더 심각할 거예요. 네. 이거는 기업에 맡겨놔야 되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작년에 벤처기업 10만 개가 새로 생겼다 그러셨어요. 근데 네. 작년 일자리 더 안 좋아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시만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 대통령께서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 네. 그러면은 결국 시장의 변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거기에 맞는 정책들로 유연하게 가지 않으면은 결국 시장과 정부의 정책이 서로 엇나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우리는 이 대한민국 경제 규모로서는 한 번 잘 넘어나가면 이게 바로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항공모함을 90도 회전이 가능합니까? 크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고 너무 빨리 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속도 조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대통령께서 조금 네. 자기 고집, 자기 확신에 잡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알겠- 우려를 알겠습니다. 하게 이게 됩니다. 답답하게 보셨다 그러는데. 네. 김영준님도 답답하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좀 답답하게 본 부분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조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조를 정확하게 가져가려면 좀 더 강하게 현재의 그 말씀 중에서도 사실 좀 여러 부처의 얘기들을 좀 조합주의적으로 모아놓은 것 같은 답답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가령 뭐 벤처기업이 수가 몇 개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벤처기업이 정말 벤처 자금이 제대로 오고 있는지 그 뒤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구나 하는 어떤 안심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좀 높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것저것을 열거한 것 같은 그런 면에서의 답답함이 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 정부가 정말 더 잘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현재 관료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적인 어떤 규제적 입장들을 대통령이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날카롭게 보고 계시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뭔가 자기 비전과 방책에 있어서 계리를 조금 더 세련되게 대통령이 고민한 적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령 지금 어린이들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도 실제로 유보 통합이든 어떤 뭐 보육 부분을 교육으로 가져갔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데도 국공립화하겠다 이런 어떤 숫자 가지고 이렇게 통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너무 이게 어설픈 어떤 각 부처에서 올라온 걸 조합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땐 경제인데요. 네, 결국. 네. 그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사실은 이제 혁신 성장과 혁신 성장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논리로 가져가야 되는데 혁신 성장에 있어서의 네. 고용과 혁신 성장의 비법이 뭔가에 대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혁신 성장을 강조해야 되고 강조하려면 혁신 성장다운 부분들이 이런 것이고 이 성장 속에서 고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국민에게 좀 납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점들만 거의 큰 포인트를 남기지 못하고 열거해 놓은 것 같아서 그런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얘기는 있었는데 그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뭐 그런 네, 말씀. 그런 그 시간의 조율 정부가 좀 이런 갈등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란 큰 흐름들이 있는데 네. 이 기반들은 대체로 일자리들이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따라가면은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은 결국 혁신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혁신의 과정 속에서 생기는 실업의 문제를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럼 결국 실업수당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국가가 인위적인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더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답이 이제 좀 있어야 돼요. 왜? 이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고 이 정부가 벌써 3년 차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제가 없다 4차 보니까 산업만 하면 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큰 틀에서는 과거에도 보면 뭐 자동화된다, 자동차 산업에 보면 일자리 없어진다 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4차 산업의 핵심 중에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로봇화라는 우리 김유정 부분이 의원님 있습니다. 말씀 듣고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적 포용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들의 조합인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작년, 재작년 늘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공허한 외침이죠.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성과를 낼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길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정말로 이제 그게 진정성 있는 얘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내가 저 말을 정말 믿어야 될까. 장하성 정책실장 시절에도 반복했던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거죠. 이제 60개월 임기 중에 20개월이 지났단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피부에 닿게 정말 올해는 조금 성과가 나오겠구나라고 국민들이 믿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 거죠. 알겠습니다. 김영준 의원님 그 외신 기자들하고 많이 얘기한 네,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네. 거의 열릴 것 같다. 네. 근데 그다음에 올 것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에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 그런데 네. 중국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다자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북한이 현재의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전력, 핵 자산 부분을 네.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남한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보다 그야말로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잘하는구나. 그러다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전에는 사실은 핵 리스트가 앞쪽에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중간에 사실은 북한이 핵 리스트를 오픈했을 때 미국이 이걸 믿지 못하겠다 하면 판 전체가 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핵 리스트를 처음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처음과 좀 다른 입장을 갈 수밖에 없었다.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런 것이 대답 속에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이 정도 들어주면 뭐 북한이 그 다음에 영변까지 가서 조건별로 했을 때 그 다음 프로세스로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처음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가 있다. 대통령 인식 속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말씀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자기가 확실히 확인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뭐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도 확인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가서 한 행동이 과연 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갔을까요? 저는 오히려 나 든든한 중국 있으니까 너 중국 미국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우리 라는 메시지.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표현할 필요가 없죠. 나 중국 있다. 내 경제적 어려움 중국하고 해결할게. 너들 제재하든지 말든지 이런 강한 메시지를 오히려 전 준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중국과 미국이 미국과 중국이 과연 이 북핵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 아젠다인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문제가 가장 좀 첨예한데 그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게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할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북핵 문제를 중국이 북한 편을 들거나 미국 편을 들거나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저는 이게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 그게 아마 오바마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 전략가 전술가다 보니까 충분히 김정은이 갖고 있는 어떤 지렛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차원이지만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김정은에 대하여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 트럼프가 계속 그 방중 기간 동안에 사실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들이 트레멘더스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든지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물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플랜 B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 협상을 깨고자 하는 의지로 읽지 않고 충분히 미국이 조금 더 한 발 나아주기를 바란다는 시그널로 봤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저는 아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까워진 거는 같은데요, 굉장히. 네, 그 뭐 북중 관계야 늘 그래왔던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을 이 미국에 과시하기도 하고 내 뒤에는 중국이 뒷배처럼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렛대 삼을 수 있는 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에 또 답신도 보냈다는 얘기도 했고요.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기를 장소를 물색 중이다라는 거 보니까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또 남북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뭐 누구도 지금 이 북미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아마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거기서 물꼬를 트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뭐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까지 이어지는 그런 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긍정이 이제 부정을 넘어서는 이런 지지까지 왔는데요. 여권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좀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데드 크로스죠. 말 그대로 데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뭐 중간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참혹한 이야기인데 일부 언론에서 벌써 이제 거의 한 달 전부터는 데드 크로스라는 단어가 많이 비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작년 연말이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렵사리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통령이 또 한번 이렇게
여권 지지를 어떤 모아낼 수 있는 네. 계기를 삼았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뭐 어떤 정부든 간에 집권 3년차, 4년차 되면 일정하게 하향해 가는 다만 그 하향해 가는 것이 어떤 기울기이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착륙과 경착륙 같은 얘기. 예, 그렇죠. 급강하냐 서서히 아무래도 예. 뭐 집권 4년차, 5년차에 1년차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정부는 없다고 보니까 보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당 입장에서 항상 뭐 일을 하다 보면 제만 같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렵고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경기 순화 또 중국발 경기 순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있기 때문에 또 국제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게 1년 안에 평화 프로세스가 네. 끝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북미 간의 관계가 흐려지니까 1년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부담으로 올해도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이제 그런 네. 면에서 어쨌든 그나마도 한 50% 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면 또 2기 문재인 체제가 1기에서 나타났던 미숙함이나 네. 또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그래도 3년차를 견고하게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청와대 인사라든가 신년 개장 이런 부분들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데드크로스는 어쨌든, 넘어섰다. 신년이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쨌든 대통령이 잘해주기를 다 바라죠. 어쨌든 뭐 앞으로 내각도 교체한다 그러시고 또 신년 인사말도 하시고 청와대 비서진도 교체함으로 인해가 대통령이 올해는 뭔가 더 잘 하시겠다라는 희망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3년 차에 다시 반등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 경제 문제를 보면서 과연 올해 봄 대학생들 졸업하고 청년 실업들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까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결국은 가장 민감한 게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 중에 일자리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은 하강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네, 쉽지는 않겠죠. 그 경제라는 속성 때문에 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자꾸 성과를 내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더 조급해질 거예요. 어쨌든 큰 흐름에 있어서 국민들의 고통에 동감하면서 이것을 예. 끌어가야 되는데 3년 차에 성과 내시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가 정말로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알겠습니다. 규모가 저는 이제 민주당이 풍참 노숙하던 과거 야당 시절을 생각하면서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쓴소리도 좀 할 줄 알고 그런 집권 여당으로서의 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작년 연말에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네. 그래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그 야당들과 함께 개혁 입법 통과에 매진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사실 집권 3년 차인데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성공해서 이거다. 우리 정권이 한 것은 이거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은 그 김용균 씨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낸 사람안전법 외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지금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더 추락하면 그때는 내부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편된 이 청와대 이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포함해서 이 정무 라인에서 예. 야당하고 협치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민심을 생생하게 대통령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뭐 친문 인사 뭐 이런 얘기는 대통령 가깝고 나하고 의견이 그 통하는 사람을 비서실에 놓고 싶어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분들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이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새로 개편된 비서실장 이하 이분들이 조금 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것이 네. 청와대와 민주당이 제대로 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히려 김 의원께서- 반대로 좀 우려를 해요. 비서실 얘기 좀 비서실이 그 얘기하고 정리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서실이 너무 강해졌어요.
아 지금 이제 정무수석도 삼선 출신,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도 하셨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게 청와대만 보게 돼 있어요. 여야당은 당에서 당대당 구조로 이게 협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야당은 이제 민주당 안 봅니다. 청와대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과거 정부가 대부분 그랬어요. 청와대가 세지면은 네. 내각도 안 보이고 여당도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좀 이게 국회의 뭐 의회 정치라는 것들이 원래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결국 야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당하고 뭐 상의해도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청와대만 보고 할 것 같다.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비서실이 국회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소통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앞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우려를 저는 하죠. 바로 지난주까지 이 자리에 앉았던 분인데요. 네. 강기정 의원께서 정무수석으로 가셨거든요. 네. 그 이번 비서실 인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게 다 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병도 정무수석 입장이 있을 경우에, 강기정 수석이 있을 경우에 보면은 역으로 보면은 너무 힘이 세졌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전에는 너무 홀대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걸 떠나서 선수의 측면에서. 그래서 잘 협치를 하려면 협치를 논의할 수 있는 파트너가 가줘야 된다. 그래서 강기정 의원 정도가 가야지 뭐 나경원 대표도 만나고 이렇게 주요한 인사들을 만나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다음에 이제 뭐 노영민 뭐 선수를 떠나서 어떤 이분은 어떤 산자비를 오래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배라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 오히려 더 앞부분보다는 좀 보완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여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한테 와가지고 협상을 해버리면 여당은 기능이 없어져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된다니까요. 예찬 대표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큰 분이 계시잖아요. 네. 여당. 그래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네. 그리고 뭐 여당 대표와 함께 민정수석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안 그래도 청와대 정부라고 정무고시가. 하는데 예. 칭하기는 민주당 네. 정부라 칭했으나 실상은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데 더 그 기능이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강화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이 좀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당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서 개혁입법 통과시키는데 그 묘책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서실 인선이 지금 된 지 며칠 안 됐으니까요. 그죠? 잘 하시길 바라는데 네, 우려를 좀 하는 지켜보시고 겁니다. 또 민주당 우려하신 목소리를 아유, 당에 가서 한번 또 겸허하게. 이해찬 대표한테 이런 목소리 좀 네. 전달하셨으면 좋겠네요. 강기정 수석이 이 프로그램 보시지 않겠어요? 네. 잘 하시겠죠. 바쁘셔갖고 이제 이해찬 대표는 자주 모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 프로. 네, 알겠습니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주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께서 이번 주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 한 컷. 오늘 먼저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매주 뉴스는 많습니다만은 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러나 너무 많은 뉴스들에 묻혀서 실상은 제대로 많이 그렇게 보도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선거구제 개편은 대통령 말씀 가운데서도 어제 나오지도 않았고 사실은 네. 딱히 또 기자들의 특별한 질문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묻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 역시도 네.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또 여야 간에 지난 연말에 뭐 단식까지 해가면서 합의했던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보니까 뭐 여기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가서 그 직장인들 손학규 대표. 네, 손 대표가 직장인들과 함께 이렇게 이 민심 녹차 뭐 연동형 둥글레차 아, 그래서 손다방이라고. 네. 그리고 뭐 비례대표 코코아, 개혁 커피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나눠주면서 얘기도 하고 네. 또 관련해서 뭐 설명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은 바른미래당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정의당과 함께 또 민주평화당과 함께 이 선거구제 개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전달은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뭐 전국 순회하면서 1월 말 정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좀 국민이 좀 더 관심 갖고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 도와달라고 페이스북에 뭐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국회가 여야가 좀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네. 이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국민에게 호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한 것들을 조금 지켜내면서 정치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년에 하여튼 또 국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죠?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권태기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권 의원님. 예, 참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 국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소수 약자들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이런 사태는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제가 18대 국회 때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안을 했을 때 여야 모두에서부터 통과를 못 시켰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갈등 관리 기본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실현이 돼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잘 믹스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좀 아까 사진은 그 택시기사의 택시기사의 카풀 카풀 문제하고요. 문제.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예. 하여튼 좀 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은 김영주 전 의원께서 네. 사실은 처음에 뭐 우리 심석희 선수가 잘 살아 있어준 나 자신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이겼다라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성폭행, 성폭력에 상당히 희생되어 왔고 참아왔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보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또 더 추가적으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용기를 내준 어떤 심 선수에게도 그 용기에 대한 어떤 감사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선수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로서는 어떤 관리 책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엘리트 중심의 6세 때부터 이미 한 아이가 이렇게 자기 코치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혹독한 과정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가 국가의 어떤 스포츠 운동 결과가 좀 낮아지더라도 조금 더 올바른 대중 스포츠로 더 국가의 정책의 방향을 옮겨가야 되고 빙상연맹이나 대한체육회 같은 거는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야 되는 이참에 좀 한국체육회가 좀 더 그런 면에서 말해 성평등 인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도자에 대한 재교육이 절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연말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굉장히 강화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석희 선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뭐 금메달을 따고도 그렇게 그 우는 모습에서 그런 그늘이 보였던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9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딸 같은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 지금도 그리고 이 속속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가해자인 대여 선배의 코치들이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미성년자 시절에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해서 한 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는 이 체육계에 발 붙이지 못하는 그런 법 빨리 국회가 만들어야 되고요. 심석희 선수 지금 2월 달에 독일에서 있을 그 국제 빙상연맹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이 진천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의연하게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꿋꿋하게 좀 일어섰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 법은 빨리 국회가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문제 있고 10년 전에도 같은 일이 불거졌는데 그 사이에 그냥 슬며시 돌아와서 현업으로 뛰고 있는 코치나 이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들이 말도 못하고 또 네. 심석에서 용기를 냈기 때문에 아마 또 그 폭로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뭐 일벌백계의 표상으로 네, 삼아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누구나 다 국민들이 하여튼 분노하고 하여튼 놀랬을 것 같은데요. 심석희 선수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성폭력 피해자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폭로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체육계 미투 운동이 다시 또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이나 김유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권력 구조 문제, 체육계 미투 문제 빨리 국회에서 입법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 선수들 확실하게 활발하게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도 국회의 하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 뭐 말씀 다 하실 거 다 하셨죠? 권혁규? 네. 김영준 네. 좋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 통해서